나르시시스트는 결국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이건 성격이 나빠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수만 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구조의 문제입니다. 진화가 내린 판결이에요. 수만 년 전, 나르시시즘은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어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빠르게 유혹하고 번식에 성공하는 단기 짝짓기 전략. 그런데 약 1만 2천 년 전 농업혁명이 찾아옵니다. 정착하고 관계가 길어지고 신뢰가 생존의 핵심이 된 순간. 나만 중요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전략은 여기서 작동을 멈춰요. 하인즈 코엇은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적 해체.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만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해가 지고 있어요. 20명 남짓 한 무리가 언덕 아래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어요.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가 사냥감을 잡았다고 과시하는 사람. 실제로 잡은 건 다른 사냥꾼인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혼자 해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끌려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강해 보이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단타 투자자예요. 한 종목에 오래 투자하지 않고 빠르게 수익 내고 빠르게 빠지는 전략. 손실이 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수만 년 전에는 이게 통했어요. 관계도 짧았고 책임을 물을 시스템도 없었으니까. 떠돌이 생활에서는 한 구리에서의 실패가 다음 무리로의 이동으로 리셋됐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기 짝짓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신체적 매력, 과시적인 매력,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무기로 빠르게 유혹하고 번식에 성공하는 전략이에요.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공격성, 경쟁성, 기만성,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포장하는 능력, 이런 특성들이 생존의 진화적 이점을 제공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2015년 홀츠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은 더 난잡한 성적 전략에 관여하며 다수의 파트너를 일종의 성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목적인 거죠. 양을 성공으로 세는 전략, 깊이가 아니라 넓이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번식의 관점에서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나르시시즘 연구자들은 이런 전략이 자기 인식된 생존과 번식 적합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매력적이고 강하고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실제 번식 성공률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유혹의 무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대단하다고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착각이지만 효과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소규모 유목 집단에서 이 전략은 충분히 작동했습니다. 번식에 성공하고 양육 비용은 집단에 떠넘기는 무임승차 전략. 다음 무리로 옮기면 그만이었어요. 과거의 평판이 따라오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 한 무리에서 신뢰를 잃어도 다른 무리로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뒷담화가 다른 무리까지 전해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나르시시즘이라는 전략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던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해도 타인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올려도 거짓말이 일상이어도 다음 무리로 넘어가면 모든 게 리셋됐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이 왜 그렇게 능숙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만 년 동안 연습한 전략이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 그 사람의 자신감에 끌렸던 이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만 년의 진화가 갈고 닦은 유혹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수만 년 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년 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터져요. 단기 전략으로서 나르시시즘이 유리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새로운 세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떠돌기를 멈추고 정착해요. 지금으로 치면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대입니다. 프리랜서 시절에는 한 프로젝트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됐어요. 근데 정규직은 같은 팀원과 수년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 내 덕분이야를 한두 권은 참아줘요. 10년째 들으면 팀이 무너집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길어졌어요. 신뢰가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땅을 일구며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관계시설을 만들려면 마을 전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도망칠 곳이 없어졌습니다. 평판이 따라오는 세상. 여기서 나르시시즘의 핵심 두 가지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DSM-5가 정의하는 나르시시즘의 뼈대, 과도한 자기존중과 과도한 타인 무시.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공감 결여, 특권의식. 이 특성들이 한두 번은 통해요.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니까. 근데 10년째 같은 마을에서 살면 다 내 덕분이야 이 말을 1년 차에 듣는 것과 10년 차에 듣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1년 차에는 참아줘요. 저 사람 자신감이 좀 세구나. 3년 차에는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혹시 진심이 없는 건 아닌가? 10년 차에는 마을 전체가 알아요. 저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무리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정착사회에서는 평판이 곧 생존이니까. 현대 직장으로 비유하면 더 선명해져요. 팀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요. 이 프로젝트 제가 이끌겠습니다. 근데 1년 뒤? 성과는 다 제 덕분이고 실패는 팀원 탓이에요. 이걸 10년째 반복하면 그 팀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관계에는 정해진 사이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애정을 쏟아요. 관심, 칭찬, 감싸주기. 그러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과하고 희망을 주고 다시 상처를 입히는. 이 사이클이 짧은 관계에서는 한두 바퀴만 돌고 끝나요. 떠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정착사회에서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라고 느꼈다면 맞아요. 처음에는 진짜 안 그랬어요. 단기 전략이니까. 문제는 관계가 길어진 거예요. 통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위장 사과를 해요. 피해 자체가 아니라 들킨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거죠. 내 불안 때문이야. 10년 전에 네가 한 말 때문에 그랬어. 그래도 안 되면 부인하고 가스라이팅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먹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걱정되는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네트워크에 파고들어요. 목적은 하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 그 다음은 투사예요. 자기 고통과 죄책감을 상대에게 전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불을 적셔놓고 담요 탓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보복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재정이나 자녀, 질병 같은 구조적 수단을 이용해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단기 관계에서는 이 6가지 패턴이 다 드러나기 전에 관계가 끝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서 상대가 떠나버리니까. 하지만 정착사회에서는 6가지가 전부 노출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한 번 노출된 패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략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거예요. 전략이 실패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략이 실패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소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강이 신 케피소스와 나이아드 리리오페의 아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오래 살 것이다. 이상한 예언이죠? 보통 자기를 알아야 오래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나르시소스에게는 반대였어요. 자기를 직시하는 순간이 곧 끝이었습니다. 나르시소스는 요정 에코의 사랑을 거절해요. 에코는 신들의 저주로 타인의 마지막 말만 반복할 수 있었던 존재,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자와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자의 만남. 이건 관계가 될 수 없었어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나르시소스를 연못으로 이끌어요. 그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 결국 수선화로 변합니다. 에코는 육체가 사라지고 뼈가 돌이 되어 목소리만 남았어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에서 대중화시킨 이 신화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찰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인즈 코엇은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그가 관찰한 건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기적으로 받던 관심, 찬사, 두려움, 감정적 반응, 이걸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1938년에 오토 페니켈이 처음 만든 개념이에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서 끌어오는 찬사와 지지와 관심.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무대 위 배우고 피해자는 관객이에요. 박수가 없으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박수가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돼요. 이 공급이 끊기면 나르시시스트는 정신적으로 해체됩니다. 코어시스는 표현 그대로예요. disintegrating. 속이 텅 빈 풍선이에요. 밖에서 보면 크고 화려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급이라는 공기가 빠지면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다음 잔을 찾는 것과 같아요. 근데 반은 문을 닫았습니다. 오토 컴버그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대상관계 이론의 대가인 그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대한 자기, 쉽게 말해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 확신이 사실은 내면 공허함에 대한 방어라고 봤습니다. 풍선이 크면 클수록 안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핀 하나에 터지는. 컴버그가 보기에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은 만성적이고 강렬한 시기심, 그리고 냉담함이었어요. 그 방어가 무너지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시기심과 수치심의 세계입니다. 자기 혐오가 나타나요. 그동안 과대한 자기라는 풍선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면. 판단적이고 경쟁적인 사고가 내면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나 아니면 너, 승리 아니면 패배, 지배 아니면 복종. 그 사이가 없어요. 결국 사랑을 줄 수 없기에 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만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솔직히 여기서 좀 묘한 감정이 들어요. 통쾌함인가 했는데 가만 보면 연민도 섞여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내면은 공허한 거니까요. 과대한 자기라는 갑옷 안에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 국립역학조사인 네사크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의 동반 이완율은 약물 사용장애 40.6%, 불안장애 40.0%, 기분장애 28.6%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불안, 우울, 중독. 과대한 자기가 무너진 자리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나르시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 수선화가 됐어요. 현대의 나르시시스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에 갇혀서 실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공급이 끊기면 해체되는 수천 년 전 신화가 이미 이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화의 판결은 명확해요. 협력하지 못하는 전략은 도태됩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뒤에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 라고 궁금했다면 답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는 당신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기존에는 나르시시즘이 서구 개인주의 사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연구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더 높은 나르시시즘 점수가 관찰된 거예요. 더 높은 GDP 국가와 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높은 수준이 보고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나르시시즘은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든 어떤 문화든 나르시시즘은 존재해요. 그리고 진화의 판결도 보편적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혹시 나도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한 적 있으시죠? 학대의 세대 간 전달률은 약 40%입니다.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비율. 숫자만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60%예요. 대다수의 학대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 요인이지 결정적 요인이 아닌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리를 끊어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고리를 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고, 여전히 공감하려 하고, 여전히 사랑하려 하는 여러분.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살아남도록 설계된 사람이에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개체가 아니라 가장 잘 협력하는 개체라는 것을. 속이고 착취하고 지배하려던 전략은 단기적으로 화려했을 뿐이에요. 결국 살아남은 건 상처받고도 다시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집착을 추적했고 방어를 해부했고 파멸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남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해요.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화가 이미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놓아주는 것.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화려했지만 진화의 시간 앞에서 파산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속이고 착취하고 지배하려던 전략이 아니었어요. 상처받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수만 년의 진화가 증명한 가장 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상처받고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화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결국 문명이라는 건 혼자 잘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 모닥불을 지핀 그 순간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마음에 마침표 하나를 찍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진화가 남긴 흔적은 나르시시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질투하는 이유, 사랑에 빠지는 이유,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 모두 수만 년 전 조상이 남긴 프로그래밍입니다. 인류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볼게요.